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 정보가 있었다. 그런데 국가 정보를 위해서 무슨 활동을 했다? 국가 정보 활동을 한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4가지 영역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국가 정보학이란 뭐냐? 왜 이 국가 정보학을 만들었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문으로 정착은 사실은 안 됐죠. 정착이 안 되고 특히 이제 한 대학교에서는 국가정보학과가 있기는 있어요. 과가 있고 거기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영역을 넓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대학에서 소양 과목으로 교양 과목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야말로 수박 거들기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이 뭐냐? 여기서 이 속에서도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 국가정보학의 이 발전 과정은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왜냐? 우리는 너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국가정보학이 뭘 하는 것이냐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국가정보학의 최초에 시작된 곳은 하여튼 시몬 켄터시가 거의 주다. 과거에 이게 이제 주로 전쟁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정보가 발전이 되는데 이 시몬 켄터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활동을 하신 분이야. OSS 들어봤죠? 거기서 정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CIA에서 정보를 계속했는데 역사학자죠,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사실은 영국이 좀 앞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은 뭐냐면은 전쟁의 주였잖아. 시작을 영국이 거의 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국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미국도 이 시몬 켄터시가 연구를 시작했다. 이 책이 있잖아. Strategic Intelligence for American World Policy라는 이 책이 거의 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했고, 자, 이거 보면은 밑에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거야, 이거. 그렇죠? 시몬 켄터시 밑에 나와 있어놨는데 미국에서는 1950년도 이후 주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했고 영국에서는 국제관계사 또는 외교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그런데 딱 보니까 이분은 누구야? 역사학자였어요. 시몬 켄터시가 대학 교수였어. 그러다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조금 안 맞죠, 그죠? 안 맞지만은 이렇게 이게 어디야? 요 전웅 박사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미국도 역사학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영국은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했고 미국은 이런 국제관계학을 하는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근데 따지고 또 보니까 뭐야? 시몬 켄터시는 역사학자여서 참 난감하죠,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넘어가 이제. 그래서 문제를 출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답을 알아서 그때 맞춰서 답을 쓰세요. 자, 주로 이제 국가정보학이 발전하는 그 이유는 전쟁에서 주로 성공보다는 실패. 정보 실패에 의해서 정보학이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실패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근대적인 성격에서 보면 가장 큰 성격이 이제 이걸 나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다음에 월남전 패배.
예, 이걸 많이 이유를 들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정보학이 발전했던 시기를. 왜 그러냐면은 이때 그 1972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뭡니까? 워터게이트가 뭐지? 호텔이죠. 워터게이트 호텔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의 당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결국은 지시를 한 걸로 됐는데 이게 CIA 요원들이 잡고 나서 보니까 CIA 요원들이에요. 아주 잡히는 것도 더럽게 잡혔어요. 청소부한테 잡혀서. 국가 CIA 요원이라는 사람이 청소부한테 들켰어요. 그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서 비밀을 훔치는 거예요.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 이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걸 청소가 보고 일러 바쳐버린 거야.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1920년, 70년대 초에는 FBI도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CIA도 여러 가지 사건을 저질렀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NSA 있잖아요. NSA 같은 경우는 무더기로 막 감청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반정부 세력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가 완전히 그 혼란 속에 빠졌어요. 혼란이라기보다도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정보 활동 자체가. 그래서 처치위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전반적으로. 야, 이게 안 되겠다. 우리 미국 전반적인 국가 정보 기구들 한번 제대로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오니까 학자들이 오르르 가서 이제 정말 정보 이게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이제 뭐 또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는 가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처치위원회 나올 때 또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학문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연구협의회가 있었다. 그리고 대학가에 이미 1979년도에 벌써 대학의 강의가 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지나고 나서 1989년도에 이제 그 동구권이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뭐냐면 이제 자료가 공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비밀 자료들이. 그러면서 또 더욱더 학자들이 볼거리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또 그걸 전부 다 학자들은 뭡니까? 건수만 잡으면은 논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논문으로. 자기의 논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학문이 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서로 막 이 논문을 발표하다 보면은 모여서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계기를 준 게 이제 9.11 테러가 또 계기를 준 거죠. 9.11 테러. 뭐의 실패? 점의 연결의 실패라 그러죠. 점이 뭡니까? 각각의 정보기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정보기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라면은 하나의 선이 형성이 됐을 건데 그걸 연결 못 시키고 자기들만 갖고 있다가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하나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연구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연구 범위, 그 뒤에 나오는 거 연구 방법. 여기 두 가지가 이제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다 거의 같은 내용이야.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써놨냐면은 이렇게 여러 학자분들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써놨기 때문에 내가 모으려고 일부러 갖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법과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그 정보 기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정보 누구지? 정보 순환. 정보 순환. 이거는 뭐냐면은 정보 활동이죠. 이런 분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보 역사적 사례가 나오고,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정보 연구 범위가 나오고, 또 이것을 연구하면은 이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냥 요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범위 전체를 연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한 뭉치로 생각을 하시면은 쉬워요. 연구 범위나 뭐 또 여기 앞에 뭐 나왔나? 연구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 이거다, 이거. 이 5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 범위를 요거를 요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법적 제도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정보기구를 연구하고 법적 제도도 뭡니까? 법이 자 국가정보원법이 있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지원법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국가정보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야 되겠죠. 헌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다음에 법적 국가정보원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원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무슨 연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보기구. 우리나라 정보기구는 무슨 형이다? 통합형이다. 통합형인데 주로 활동이 어디냐? 우리는 해외도 하지만은 해외 아닌 해외, 북한이 있다. 우리는 좀 특이하다. 이럴 때 그 정부기구를 어떻게 조직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정보순환체계. 우리는 과연 정보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국가정보기구는 그야말로 기능적으로 잘 분류가 되어 있는가? 자, 계획 수립 파트, 그 다음에 어디야? 수집 분야, 그 다음에 그 처리하는 분야, 이렇게 명확하게 분석 및 생산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잘 안 보여주죠? 잘 안 보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연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안 한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정보기구에 대해서 까발리고 연구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야. 다른 나라 가지고 장난치지. 그래서 이런 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외국의 정보기구들이 하는 이 활동, 그거는 외국은 뭐야? 전부 다 학자들이 누구예요? CIA 근무했던 사람들이죠. NIC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려줘도 너희들이 그거 알아도 우리는 영향 안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발리는 순간에 바로 침투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못 까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다? 외국 외국 제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접목시키죠. 해가지고, 자, 미국에는 이렇게 정보순환 체계를 운영하더라 하고, 연구 논문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국회 도서관에 비치가 되고 국가정보원에도 가겠죠. 그러면 참고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면은 국회에다가 주도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례. 역사적 사례는 많죠. 우리가 뭐 인터넷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에서 분석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분석해 가지고 또 제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보기구 통제. 보니까 미국은 의회에서 애초부터 비밀 공작 활동을 막기 위해서 휴즈 라이언 수정안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도 계속 법을 수정해 가면서 요런 게 있네. 요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죠? 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좀 특이하잖아. 우리는 우리 거를 가능하면은 덮어놓기 위해서. 그럼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그런 법을 계속 법안을 수정하면서 하더라라고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다 주면 뭐야? 국회에서도 우리도 이런 거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범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연구 방법도 되고 다 요거 가지고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분야는 또 여러 책을 보면, 여러 교재를 보면 차이들이 한두 가지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재는 요 4가지만 나와 있고, 어떤 교재는 요거 다 나와 있고, 어떤 가지는 하나 더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준을 이렇게 딱 잡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맞다 치는 거고, 맞다 하는 거고, 아니면 불합리하다 하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연구 범위와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그 방법에서는 요런 말이 또 나와요. 뭐다? 법률적 접근이라는 말, 구조적 접근이라는 말, 그 다음에 기능적 접근이라는 말, 역사적 접근이라는 말, 정치적 접근이라는 말. 자, 내용을 딱 보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내용은. 근데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어떻게 붙였다? 법적 제도적 문제는 법률적 접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기구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 접근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순환 체계관에서는 하나의 기능 안에서 기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기 때문에 기능적 접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외국 사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뭐다? 역사적 접근으로 본다. 그 다음에 통제에 관한 부분은 바로 정치적 접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가지가 나오죠, 그죠? 접근 방법, 그러니까 연구 방법이 표현이 2가지로 나온다. 이렇게 풀어서 나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저렇게 간단하게 법률적 접근, 그 다음에 구조적 접근, 기능적,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가지를 다 기억을 요것만 넣어놔도 이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뒤에 있는 말이 이게 안 나왔어요.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헷갈렸어. 갑자기 무슨 이런 뒤에다가 아주 합리적인 그 방법이기도 해. 이게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근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잘 했으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기능. 문제에 간혹 나오는 분야가 이게 기능 분야. 기능 분야는 좀 더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 분야는 이제 말장난이 나오는 거야. 말장난이. 이것도 거의 아까 내가 나온 5개 그 영역 있죠. 그 영역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속에서. 자, 일단 보면은 체계적인 국가정보 활동을 선도한다. 누가? 국가정보학이 뭘 한다? 이런 국가정보기구가 가지고 있는 임무를 분석을 하고, 또 국가정보가 뭐다? 과거에 우리나라, 미국도 이제 그런 그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심지어는 그때 그 위원회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면은
상원정부특별위원회가 생기고 하원정부특별위원회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혁신 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정보학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 지금 우리 국가정보기구를 보니까 이러한 조직인데, 이런 조직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라는 걸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국가정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다음에 학문적인 측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당연히 학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국가정보기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여당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뭡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니 법에도 어긋난다. 당신들 중립을 지키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뭡니까? 건전한 비판이죠. 대안이 있는 비판이 돼야 된다. 학자들이 하는 것은 대안이 있는 비판이 돼야지 대안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다가 지문을 쓸 때, 그러니까 선지를 쓸 때 일단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기구를 비판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틀리죠. 무조건 비판이 아니라는 거야. 건전한 비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합법적 국가정보 활동을 유도한다. 조금 전에 나왔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 논문을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게 되면 결국은 그게 국민들에게 전파도 되고 언론에도 전파가 되고 하면은 문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초법적 활동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합리적이지.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한 발전 방안 제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역사적 사례나 마찬가지로 외국의 우수한 정보 기구들을 본따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건 알려주는 거죠. 발전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그렇죠. 물어볼 것도 없죠. 이거는 결국은 이 모든 활동이 뭡니까? 국가 안보나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다. 그래서 국가정보학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한다. 기능 또는 역할이죠. 역할. 기능 또는 역할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앞에 국가정보학 연구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연구 범위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라든지 이 기능 세 가지를 같이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것이 요거야. 국가정보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이유. 누가 늦게 하기 싫어서 했나? 그죠? 어쩔 수 없었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늦게 된 이유인데 그럼 니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다. 그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 이것을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우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미국을 또 세계적인 동향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거 기본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거의 미국 학자들한테서 나온 것들이거든. 미국의 국가정보학 연구하는 분들한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도 일부는 또 우리나라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나라 사정과 어떤 거는 상충된단 말이야.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일방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도대체 맞지가 않아. 이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정보기구는 특수조직으로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S, 미국의 NSA, NRO 이것들은 애초부터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나 활동을 하고 있었어. 뭐냐? 법적으로 너희들 나타내지 마라 해놨거든. 그러니까 학자들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아놔. 보호막을 형성해놓은 거야. 이거는 드러내지 말라고. 나중에 드러낸다. 한창 있다가 1960년대, 70년대 활동을 다 했지만 드러난 거는 90년대 드러난 거거든. 이 기구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다도 무언의 압력이지. 건드리지 마.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료의 절대적 부족. 국가정보활동 자체를 비밀로 취급하니까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 특히 우리 거는 둘째치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왜 저 말을 썼느냐? 미국에서 냉전 기간 중에는 거의 다 KGB와 CIA의 전쟁이었단 말이야. 첩보 전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도 안 내주는 거 안 내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 냉전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30년 된 거는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써야 제대로 자료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안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자료 없애버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 정권이 보기 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다음 정권이 같은 정권이 모르지만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거의 자료를 나쁜 짓 한 거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를 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비밀 도장 탕탕 찍어가지고 자동으로 보관하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없애고 뭐 살리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있는 도장 찍으면 찍은 대로 그대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은 냉전 기간 때는 첩보 전쟁 때문에 자료가 안 나왔다. 다 비밀로 되어 있다. 그죠?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지. 타쉐. 이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는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권력 통제. 이거는 미국 같은 것도 처음에는 CIA가 생길 때 대통령이 대통령이 비서실에 생겨요. 대통령 업무실 옆에다 갖다 놔서 처음에는 왜? 자기가 필요하니까.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결국은 통제기구로 쓴 거죠. 종속성이 있는 거지. 딱 갖다 놓고. 근데 미국은 지금 완전 독립돼 있잖아. ODNI와 CIA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이제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 직속이잖아요. 대통령 직속. 대통령 의도가 이러면은 그 의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기구다. 그래서 정무직이죠. 정무직은 대통령이 안 추는 거잖아, 그죠? 정무직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독립성이 결여되고 그 통치권자의 그걸 따라갈 수 있다. 특히 독재 국가들이나 전체주의 국가 이런 데에서는 아예 이렇다. 그래서 아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학문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연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깊이 하잖아요. 깊이 하니까 결국은 전문가가 없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국가정보학이 그렇잖아요. 국가정보학자가 누구냐 이게야. 학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누가 인정을 해주느냐는 거지.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다. 뭔 민원을 넣냐?
도대체 이게 국가정보학이라는 게 학문이 맞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이 학문이라면은 누가 인정을 해줘야 이 학문이 되냐, 대한민국에. 그랬더니 그거를 누가 어디다 보냈다? 국방부에다 돌려보내버려. 국방부로 보내버려. 아니, 학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방부로 보내냐고. 왜 보내냐? 국방부에서 시험 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체계가 돼 있냐고. 내가 분명히 전화까지 내가 이야기했어. 보시오, 이거는 국가정보학이라고 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들 입장에서 교육부 입장에서 이거 학문이 맞냐 안 맞냐 판단해 달라는데 왜 대답 안 하냐 하니까 안 한다. 그냥 갚으라. 다시는 대답 안 해줘. 이거야 우리나라 공무원들. 뭐 말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대학에 개설된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정식 학문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시험을 쳐? 시험을 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 지금 책을 쓰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은 내하고 몇 사람 이제 그 군 출신들은 있어요. 우리 이제 실제 정보를 했던 사람들 있고 또 행정학 박사들, 정치학 박사들, 그 다음에 법학 박사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책을 써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정부에서 실제 근무를 했느냐? No. 근무할 기회가 어디 있어? 없지.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들이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국가정보기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잘 안 선단 말이야.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말 실수하면은 뭔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제대로. 나름대로 국가정보학학회, 한국국가정보학학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 교재들을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더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이게 하려면은 많은 학교에서 학과가 국가정보학과가 생겨야 됩니다. 뭐 한두 개 생겨가지고 이거는 안 되고. 자, 아직도 이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또 나가보자. 냉전 종식 및 동부 공산권이 민주화됐다. 그러다니까 뭐다?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하냐? 이제 KGB도 없어졌는데 미국 CIA 뭐 있을 필요 있겠어요? 이제 줄이자. 막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국가정보기구에서는 거기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공산주의가 없어지니까 민주국가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틀리죠. 우리나라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철밥통이 철밥통. 북한이 있는 하나는 철밥통이야. 북한이 없어도 마찬가지지. 해외 정보는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냉전 종식 후에 미국 CIA가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한 대통령은 무려 인간정보 요원들 800명을 해고시켰거든. 힘 다 빼버려. 자, 800명 해고했지. 그 다음에 지리공간 정보에 관한 이런 영상 정보 분야를 전부 빼가지고 어디로 갔다? NGA로 보내버렸대.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주저앉은 거야, CIA가. 그러니까 본래 이제 미국에서 어느 국가정보기구가 제일 힘이 세냐 하는 거는 보면은 뭘 보면 하면 예산 편성 보면 알거든. 예산이 쭉 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CIA 입장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살아남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이 경제정보로 뛰어드는 거예요. 경제정보. 경제 분야로 뛰어들어가지고 산업정보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다 보니까 어디가 이제 골치 아파요? 중국이 골치 아프지. 미국 기술을 훔쳐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잡으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정보 활동을 하고 자구책을 엄청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생겨서 이제 9.11 테러가 생겨버렸지. 야, 이 테러리스트를 잡아야 되는데 테러리스트 잡을 길이 없는 거야 이제. 결국은 인간 정보를 늘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야지 아무리 기계 인공위성 떠다니고 뭐 항공기 돌리고 감청을 해도 직접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엄청나게 늘어나 예산이. 지금 아마 제일 많을 거야 아마 CIA가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 빼고 더 많아졌으니까 옛날보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채졌다고 보는 CIA가. 이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있었다. 이 시작을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기분은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가 뭐냐? 이제 국가 정보에 대한 정의는 끝났습니다. 정보가 뭐냐? 국가 정보가 뭐냐? 국가 정보 활동은 뭐냐? 국가 정보 학은 뭐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철 타고 뭐 그 지하철 타고 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뭐 그 비슷한데 기차를 타고 다니든지 그냥 흔들흔들 서가지고 믿지 말고 이어폰 보고 노래 듣지 말고 눈 감고 오늘 국가정보학은 이렇더라. 아, 국가정보에서 국가정보학의 뭐 이 활동이 뭐냐 자꾸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버려요. 일단 제목들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정리해봐. 모르면은 기억이 안 나면은 꺼내가지고 한번 보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쓰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 그게 최고 좋아.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별도로 공부 안 해도 된다. 다른 공부하는 점수 잘 안 나오는 과목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안보가 뭐냐? 정보를 받는데 국가 정보가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럼 국가 안보가 뭐가 있길래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느냐? 국가 안보에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네. 정치, 경제, 외교 뭐 이런 게 이게 다 뭐냐면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제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전반 우리나라 각국에 마찬가지죠. 전반적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국가 안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국가 안보가 왜 변하냐? 안보 개념이 변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이 자체가 내셔널 시큐리티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야.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 이 전반적인 분야를 자꾸 구소련이 KGB가 와서 들고 가고 훔쳐가고 막 이러니까 뭔가를 우리나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 막는 게 뭐냐? 시큐리티라는 말. 내셔널 시큐리티. 그래서 이 내셔널 시큐리티가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주로 미국과 소련의 그 군사력이죠. 군사력에 미국이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소련이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서로 이 군사적인 무기 개발에 관한 첩보 수집이 제 핵심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게 또 뭐야? 쿠바죠. 쿠바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다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 딱 섬 하나가 뭐야? 공산주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소련 입장에서는 뭐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지란 말이야.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초기에는 군사 문제에 집중했고
이제는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군사적인 대립은 이제 확 줄었죠. 지금은 지금은 또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군사적인 문제가 어디하고 중국하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군사 또는 국가 경제 안보와 국가 사회의 요구에 가치를 두는 포괄적인 양성으로 들어오고 있다. 왜? NGO 같은 NGO도 NGO 나름이죠. 국제적으로 INGO죠. INGO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테러리스트 단체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보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지고 있다. 자, 국가 안보의 종류. 국가 안보의 종류에는 앞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군사 안보네, 그죠? 군사 안보는 뭐냐? 자, 국가 주권을 지키는 데는 힘이죠. 힘이 없으면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사 안보. 그 다음에 경제 안보. 경제 안보는 뭐입니까? 이게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는 국가 경쟁력. 지금은 과거에는 막 무조건 이 군사력만 가지고 힘이 세니 약하니 했는데 지금은 경제력 갖고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경제가 제일 세냐? 그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시됐다. 근데 경제 안보가 중요시됐다고 하니까 착각을 하고 경제 안보가 이제 군사 안보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같이 대등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죠. 그러니까 경제 안보에는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나왔어요? 여기 나오죠. 첨단 기술 유출, 그다음에 투기성 불법 자금 유입,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WTO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생태 안보. 이 생태 안보는 생태 안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학자 있고 그다음에 또 그냥 환경 안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태다. 생태는 뭐냐? 사람을 유기체죠. 살아있는 유기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 이렇게 인구, 자원, 소비 이런 게 포함되고 그다음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는 왜 생태냐? 기후가 변함으로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염병, 기근. 기근은 배고픔이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는 배고파서 죽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것들이 자꾸 영향력을 정대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식량 에너지 위기, 각종 신종 감염병 발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생태 안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회 안보 있죠. 사회 안보하고 착각을 많이 하시던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둘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꼭 틀리게 만드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거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 그럼 국내 치안에서 국내외 위협 세력부터 위협을 이게 자꾸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안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국제 마약 조직, 범죄 조직, 테러리즘, 종족 갈등들이 생긴다.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 구도들, 우리나라도 지방세, 전에는 이제 지금 지방세 많이 달라졌죠. 지방 대결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리고 빈부차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안보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회가 질서가 우선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가 전부 경계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겨를이 없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 안보로 묶어놨다. 자, 이제 사이버 안보는
사이버 안보는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고 안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과거에 책을 쓰신 분들, 과거에 쓴 책들은 사이버 안보가 없습니다. 왜? 사이버 안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거의 2010년도 뭐 이때 돼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했거든. 우리 사이버 사령부가 생긴 것도 2010년도 생겼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게 2010년도가 2001년도, 2010년도 맞죠? 하여튼 그 사이버 안보가 이제 생겼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 사이버 안보는 앞에서 나왔던 안보들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8쪽으로 넘어가서 국가정보활동 환경의 변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국가 안보 개념의 변화가 있었죠. 잠깐 설명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설명이 됩니다. 냉전 종식에 따른 안보 성격의 변화. 아까 그랬죠. 정치 군사 쪽에서 경제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같은 거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군사적 위협에서 포괄적 위협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행위자 등장. 이제 아까는 그냥 말로만 내가 국제 뭐 범죄 조직이라든지 국제 테러리스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것들이 뭔지를 보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행위자.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저 폭력 조직 하나 있구나. 저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크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9.11 테러처럼 저렇게 큰 빌딩을 하나 비행기로 갖다 들이받을 정도 되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다. 저는 이제 아주 큰 위협 세력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행위자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압력 행사,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가 이제 NGO인데 앞에 이제 I자를 붙이면 뭐냐면 국제.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비정부 기구 이야기할 때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해가지고 이렇게 NGO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제적인 조직을 말할 때는 I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INGO, 국제 비정부 비정부 기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NGO라고 말은 붙여놓고 나라에서 돈 타먹는 게 있어.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안 돼, 그거는. 그건 비정부 기구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은 그건 비정부 기구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정부 조직에 있는 어떤 그야말로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개입이 돼 버리면은 비정부 기구가 안 돼,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부에서 어떤 나라에서 지원을 하면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제일 정확한 조직은 그린피스 같은 거는.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은 완전한 INGO예요. 완전한 INGO. 그런 정부, 이런 INGO도 왜 이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는 이제 위협 세력은 아니죠.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IS,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다? 위협 세력으로 되는 INGO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협 세력이 되는 ING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테러 집단이 되고 INGO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제 범죄 조직, 그 다음에 불법 이민 알선 집단,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있네 보니까. 국제사면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을 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활동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거는 뭐다? 국제사회의 세계화와 시장 국가의 등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야? 이제 그룹으로 전 세계를 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버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EU 같은 거나 EAC라는 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EU라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하나의 시장이 돼 버린. 우리도 아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많죠. 아시아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시대. 이것도 우리 이 국가정보활동의 환경이 변화하는 요소죠. 전에는 인간 정보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과학기술 때문에 인간 정보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생기면서 공개 출처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보 소비자들이 수준이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정보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머리 지가 나는 거야.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 정보 요구자들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공부하자 하고 이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그 다음에 민주화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자, 전에는 국가정보 활동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간섭하는 사람들이, 간섭하는 단체들이나 기구들이 막 생긴다. 제도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언론기관들과 우리 정보기관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된다. 이지. 그런 분위기가 조장이 됐다. 그러니까 통제가 한마디로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통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정보의 역사에 대해서, 정보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